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기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결연히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물론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등 대북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친선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 부부가 지난주에 예술단을 이끌고 방중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고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에게 양국 인민의 우호 증진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4차례 만나 새로운 시기의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수용 부위원장은 이번 방중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김 위원장의 깊은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중 우호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 부부는 공연이 끝나고 직접 무대에 올라 북한 예술단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야당과 국제사회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미국 외교 인력과 베네수엘라의 민주적인 지도자 후안 과이도 혹은 의회에 대한 어떤 폭력과 협박도 법치주의에 대한 큰 공격이라며 이 경우 마두로 정권은 중대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명한 인사를 베네수엘라의 미국 대사 대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국방장관과 함께 장갑차 기지 등 군부대를 방문해 자신이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이도 국회의장은 군부의 지지를 거듭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발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장기적으로 외국 군대의 주둔을 바라지 않는다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아프간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은 국제적인 합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기적 주둔을 바라는 아프간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또 현재 외국 군대의 주둔은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세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외국 군대 숫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과 무장반군 탈레반 대표단이 지난주 협상에서 아프간 내 외국군 철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 평화협정 초안을 입수했다며 미국과 탈레반이 18개월 안에 아프간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광산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댐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브라질 구조당국은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58명이고 300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나 인근 마을 주민들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현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 브루마지뉴 지역에 있는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35일 만인 지난 25일 해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50% 이하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 이후에야 제재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자회담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미북 직접 협상을 다른 접근법으로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에 의미 있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5일 공개된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비핵화를 얻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관련해 그동안 어떤 진전을 이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무기 실험 유예를 뛰어넘는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ABC 방송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이행하는 것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이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의 협상과 진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 협상에서 그들은 육자회담의 일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왔다며 육자회담은 분명히 실패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비핵화 압박에 동의한다고 말한다면서 우리는 매번 그들에게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매우 단단히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말하듯이 북중 국경을 주시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 취하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리반 의원은 김정은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할 때까지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key is you gotta do w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have been saying, which is 설리반 의원은 24일 VOA 기자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그동안 밝혀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설리반 의원은 상원 군사위원으로서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올해부터는 국방부 전 부처에 걸친 미군 준비태세를 관장하는 상원군사위 준비태세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국가들의 이익이 된다는 의회의 입장을 주도 작성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는 불법적인 북한 핵무기에 대한 보상으로 합법적인 주한미군을 내주는 것은 전략적 참사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방법을 고려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VOA에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미국의 해구산에 대해서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해구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비핵화 달성은 어렵게 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 북한 핵을 폐기하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패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단계적 접근법은 자칫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ould effectively become a delinking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focused primarily on 북핵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택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미 본토에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이며 미국의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란 설명입니다. 차 석좌는 또 이런 전략이 장기적으로 동맹의 핵심인 군사적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 능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단계적 접근법으로는 비핵화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인 패트릭 크로니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초기 단계에는 이익을 취하다가 비핵화를 실행하는 중요한 후반 단계에서는 과거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f I were Kim Jong-un, I would be looking to receive sanctions relief and hold on to my nuclear missile programs. 크로닌 석좌는 자신이 김정은이라면 미국과의 거래에서 제재 완화를 먼저 얻어내고 핵 프로그램은 유지하기를 꾀할 것이라며 실제로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김정은은 그렇게 행동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최종 합의할지 실무 그룹의 협상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합의했다면 김정은의 계획대로 끌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we did agree to that, we would be playing into Kim Jong-un's hands. I think that there are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who will. 만일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했다면 김정은의 손에 놀아날 위험이 있지만 현재 미국 정부에는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별 접근으로 북한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핵심은 비핵화라며 실질적이고 확인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목표로 핵동결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제안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미사일 협상 등에 직접 참여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차 정상회담 전까지 실무회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Meetings at the summit to be successful.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be well prepared at the professional level.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에서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차 정상회담 전까지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이 거의 매일 접촉하길 바랍니다. 제가 백악관에 있다면 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하길 원할 겁니다. 실무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나요? I think they have to deal with certain concepts. What are the key deliverables? 양측은 특정한 개념을 논의해야 합니다.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핵심 결과물이 무엇인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성명을 원한다면 정상회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능력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길 원하고 있죠. 제가 협상에 임한다면 협상의 전체적인 뼈대를 세울 것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더라도 핵심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양측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두 나라가 큰 틀의 원칙에 합의한 뒤에는 실무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만나서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은 몇 가지 조치들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변 핵시설 폐기 가능성도 언급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논의가 시작될까요? I think Kim Jong-un's New Year's speech was interesting. Talked about no mor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김정은 no more 위원장의 testing, 신년사는 흥미로웠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용한 조치입니다.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죠. 트럼프 정부는 초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공 여부를 회의적으로 봅니다. 김정은이 진정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서 진전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 목표가 아닌 중간 목표인데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중간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For me, a very important interim step, partial step, would be an agreement that the North. 제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중간 목표, 부분적 조치는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모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서를 받은 뒤에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대조해야 합니다. 북한 내 모든 지역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조치가 될 겁니다. 양측이 이런 합의를 맺을 수 있다면 유용할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맺으면 유용할 겁니다. 진행 과정에서 양측 모두가 혜택을 봐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상응 조치가 가능할까요? Now,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aken the view that economic incentives.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를 우회하는 방법은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이 제안한 대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 또 인도주의적 조치, 유엔 제재 예외 인정, 남북 협력 사업 승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 이후에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미 정부의 금지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2차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까? If there to be a statement of principles, it has to be a statement that resolves certain issues. 원칙에 대한 성명이 도출된다면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합의 사항에 대해 누구의 마음에도 의문이 남지 않아야 하죠. 이것은 전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모호한 성명이 나오면 심각한 실패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2차 정상회담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 등 참모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핵심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길 바랍니다.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말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집중해야 할까요? Not exclusively on ICBMs. I think it would be useful for the North to ICBM에 국한하기보다 북한이 미사일 비행 시험 중단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거리 500km를 넘는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조치가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힘듭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북한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북한 미사일을 폐기하고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사정거리 3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수백 개 만들어 전국에 숨겨놨습니다. ICBM은 아직 몇 개 안 될 겁니다. 미사일 통제에서 가장 큰 성과는 비행시험 중단 조치입니다. 매우 높은 신뢰도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합니까?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you essentially have one decision maker. 북한에서 결정권자는 단 한 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을 상대하려는 직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실무진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부상 등은 권한이 크지 않고 제약될 겁니다. 정상 간의 만남에서만 진정한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하지만 실무진의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의 인터뷰,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대표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회의에 군축 업무를 했었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실무협상의 급을 낮춰서 군축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을 어렵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새 협상 대상으로 북한은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서 군축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내세운 것은 실무협상을 어렵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됐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seem to have developed an allergy toward working level talks with the U.S. regardless of. 북한은 협상 상대가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실무협상을 거부하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김 전 대사의 지정을 효과적인 실무급 협상이 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무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진전을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et, what we really, I think, have to see in these talks in order to make progress. 비핵화 대화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뿐 아니라 정부 대표단에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김 전 대사를 등장시킨 것은 북한이 실무급 협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보다는 급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비건 대표보다 최 부상을 더 고위급 인사로 보고 있으며 김 전 대사를 비건 대표와 맞는 급의 관리로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Vice Minister Madam Choi Song-hui, in North Korea's view, is too senior official. She outrank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실무 협상은 한계가 너무 많아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조치나 미사일 해체 등의 협상은 전적으로 최고위층의 결정에 따르는 만큼 실무급에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If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decide to negotiate a comprehensive plan.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계획에 협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김 대사는 실무 협상에서 이를 다룰 것이고 두 정상이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해체를 비핵화의 초기 조치로 결정한다면 김 대사는 실무 협상에서 이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포괄적인 비핵화 계획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 조치라는 다른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올해 외교 목표로 제시해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예,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정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행한 새해 시정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그 다음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 이전에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죠? 예, 아베 총리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지난해 이후 줄곧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새해 들어 지난 10일 영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해 첫날에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이렇게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지요? 예, 북한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우선 관심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입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집권 공약이기도 한데요.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을 논의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달라지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가 우려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맞춰 남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도 조바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일본이 안보상 우려 외에도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진출의 가능성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은 해외 기업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경우 해외 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 진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이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베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일본 언론들은 중국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과 몽골 등지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냉랭한 관계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국교를 맺으려면 양측이 같은 의견이어야 할 텐데요. 북한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예,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매우 냉담합니다. 네. 일본이 식민 지배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배상해야 하며 특히 납치자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교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과 일본의 수교시 식민 지배 배상금조로 적어도 100억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북한은 또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지원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 대수와 실제 사용자 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단체와 전문가마다 추산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남북 비즈니스와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휴대폰, 즉 손전화기 사용 인구는 얼마나 될까? 북한 정부가 다른 나라처럼 투명하게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선 진단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가 600만 대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핸드폰이 한 600만 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특강하실 때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게 거기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걸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예. 그럼 걔들도 방탄소년 이거 유튜브로 봅니까? 북한 인터넷이 개방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로 보게 되면 내부망처럼 돼 있어서 제약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북한 청소년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정원 산하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9월 북한 휴대폰 사용자가 58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입국 탈북민과 관련 문건을 공동 분석했다며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비로만 최소 17억 달러의 현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언론에 북한의 가입자 수를 500만 명으로 추산했고 IBK 북한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부소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가입 규모를 6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이동통신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정진 KT 개성지사장 겸 남북협력 TF팀장은 VOA에 실질적인 가입자는 450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북한이 통계를 워낙 안 내보내는 나라라서 다 그냥 어떤 이제 약간 이제 뭐 추측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뭐 저는 뭐 계속 늘어나는 추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가입자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는 뭐 450만 원을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장은 휴대전화에 끼워서 쓰는 심카드, 즉 유심칩 사용을 실제 가입자 규모로 일각에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심카드를 2-3개씩 구매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라든가 뭐 또 이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뭐 제재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애화가 갈수록 이렇게 유동성이 없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늘을 수 있을까? 조봉현 부소장은 보급 규모와 실제 사용자 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보급 대수하고 휴대폰 사용자 수하고는 구분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급 대수는 휴대폰을 하려고 하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입자 수가 사실은 보급 대수인 거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기관이 가입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게 이미 60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휴대폰 사용자 수는 아마 500만 명 조금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북한 사람들 보면 2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2대 가지고. 하지만 한국에선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 거의 4명 가운데 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보도가 잦아 휴대전화가 한국처럼 매우 보편화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6,360만 대로 인구 100명당 124.9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로 금융과 교통비 등 다양한 결제가 가능하고 속도가 빨라 운동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하며 군대도 올해부터 사병의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는 등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오라스컴이 발표한 360만 대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사용 인구는 100명당 14.2명. 보급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곤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기엔 아직 무리입니다. 북한은 최근 기존의 고려링크의 강성네트, 비얼 등 3개사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출신인 KDB 산업은행의 김영희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대수를 500에서 600만 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전화기의 질과 서비스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 달라요. 스마트폰을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2G, 3G, 4G, 5G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폰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지. 또 싼 거는 싸요. 대도시와 대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비율이 아주 높지만 지방은 스마트 전화기가 아닌 접이식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평양처럼 인트라넷을 통해 물건 구입도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전화기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보고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을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3G 아래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가격이 대략 $100부터 $200 사이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지적처럼 북한 내 휴대폰 서비스 속도는 3G 이하로 매우 느리고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해 경제 발전과 제대로 연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한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도매 평균 판매 단가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529,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또 사용료는 매우 다양하지만 매달 $60 정도를 지불하는 가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삼성과 LG 등 세계적인 휴대폰 판매 업체들이 국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봉현 부소장은 이 때문에 남북한이 휴대전화를 통한 비즈니스와 기술 협력을 적극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활용한 비즈니스 쪽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뭐 심지어 휴대폰 가지고 결제도 다 하고 지하철도 통보부터 버스 타는 거 다 이런 거 되는 것처럼 북한도 그런 형태로 가도록 우리가 비즈니스 협력을 할 필요. 거기는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 이런 쪽도 필요하겠죠. 김영희 팀장은 과거 북한이 일본에서 중고품들을 대거 수입한 것처럼 한국 내 중고 휴대폰을 북한에 값싸게 제공하는 게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의 이정진 지사장은 북한의 개방과 시장화 확산, 정부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북한의 휴대전화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방하고 시장화 확산이라고 보죠. 그게 지금 한정된 이제 시장화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료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애화의 파이가 안 커지고 있으니 그게 이제 이번 제재라고 풀리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된다면 급격하게 그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이번 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맞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다라고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서 눈길을 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들어간 지출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50%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지난주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또 다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27일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요. 베네수엘라 군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고 유럽연합의 재선거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주일 안에 2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날짜나 이런 게 정해졌습니까? 예, 우선 오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동영상에서요.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열릴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 마두로 정권에 맞서고 군부의 동참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가두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시위는 2월 2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난 26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은 마두로 정권에게 8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일정을 발표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네네. 이 시위는 마감 시한 하루 전날 열리는 겁니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이 시위에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시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두로 정권은 유럽연합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건방진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이 이날 CNN 터키어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자신을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미국의 음모에 따른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주 국가들과 지중해 국가 전 세계를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 사회가 극도로 혼란을 겪고 있고 시위 도중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26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을 대표해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네. 폼페오 장관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국가가 베네수엘라 문제에 있어서 자유의 세력 편에 설 것인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결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는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과이도 임시 의장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과이도 의장을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국회만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날 마두로 정권은 사실상 마피아 정권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또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유엔 상황을 좀 볼까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수십억 달러의 잘못된 투자와 지원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패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안보리에서는 어떻게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의장 성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예. 네, 이들 두 나라는요. 베네수엘라 문제는 안보리 의제가 아니며 미국의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특별회의 후에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겠다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정기 국회에 출석해서 한 해의 국정 기조를 밝히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내와 외교 본문에 걸쳐서 자세한 정책 방향을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은 2007년 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해서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중 가장 긴 연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외교 부문부터 알아보면요. 아베 총리는 이 국가별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돌아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양국 정상 간 왕래를 반복해서 정치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외교 정책도 조금 볼까요? 네, 러시아와 국민 간의 신뢰를 깊게 해서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반드시 체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걸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보장 정책을 다시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해노코 이전을 일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최근 몇 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군요. 네,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네. 또 세계의 중심에선 일본 외교를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세계가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웃 나라인 한국과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한국과의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앞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부분을 언급할 때 미국, 한국 등과 연대하겠다는 부분뿐이었는데요. 네네. 이 한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판결, 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레이더 갈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국내 정책에 관한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4천만 명의 방문객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에 8만 편을 증편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지방 관광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유럽연합과의 경제 협정 등을 통해서 해외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헌법 개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재임 중에 일본의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다음 세대의 길잡이라면서 각 당이 심도 있게 논의를 펼쳐나가서 일본의 내일을 만들어갈 책임을 다하자고 하는 연설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리가 나서면 오히려 개헌에 대한 경계론이 커지기 때문에 자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셧다운, 즉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35일 만에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회견한 내용이 29일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요, 연방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이 들어간 지출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50%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25일 나온 지출안이 3지짜리 단기 지출안인데 이 기간 그 연방의회가 새 지출안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을 넣는 걸 두고 민주, 공화당 두 당이 대립하면서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서 셧다운이 된 건데요. 네. 두 당은 2월 15일까지 지출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네, 역시 이번 협상의 핵심은 국경장벽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새 지출안에 국경장벽 예산을 넣느냐 마느냐가 핵심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회견에서 의회 협상단에 매우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경장벽을 꼭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하는데 57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벽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할 수 없다는 자세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57억 달러 이하로 들어간 지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한 안에 이 국정장벽 문제로 다시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시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셧다운이 분명한 선택 방안이긴 한데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 국가 비상사태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이건 그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경장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백악관이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네, 미국 CNN 방송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백악관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셧다운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는 연설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회의적입니다. 일단 연방의회가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예산 편성을 의회 고유 권한인데 네네. 대통령이 이걸 무시한다는 반발인데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또 소송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겨냥한 소송인가요? 예, 100% 그럴 건데요. 이 소송이 나오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회견에서 또 다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그 유예 제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앤다고 했는데요. 지출한 협상에서 이 다카 문제도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 회견에서 다카 수혜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영구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셧다운을 끝내려고 민주당에 제시한 지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도 다카 관련 항목이 들어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다카 효력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기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결연히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물론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등 대북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친선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 부부가 지난주 예술단을 이끌고 방중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고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에게 양국 인민의 우호 증진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4차례 만나 새로운 시기의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수용 부위원장은 이번 방중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김 위원장의 깊은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중 우호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야당과 국제사회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미국 외교 인력과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혹은 의회에 대한 어떤 공격과 협박도 법치주의에 대한 큰 공격이라면서 이 경우 마두로 정권은 중대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명한 인사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 대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국방장관과 함께 장갑차 기지 등 군 부대를 방문해 자신이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이도 국회의장은 군부의 지지를 거듭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발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인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장기적으로 외국 군대의 주둔을 바라지 않는다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아프간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은 국제적인 합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장기적 주둔을 바라는 아프간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또 현재 외국 군대의 주둔은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세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외국 군대 숫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과 무장반군 탈레반 대표단이 지난주 협상에서 아프간 내 외국군 철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휴전 일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군은 아프간에서 영구 주둔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광산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댐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브라질 구조당국은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58명이고 300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나 인근 마을 주민들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현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자라이스주 브루마지뉴 지역에 있는 댐이 붕괴한
존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생긴 토사가 주변 마을을 덮쳤습니다. 구조당국은 현재 계속 흘러내리는 토사 등으로 실종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35일 만인 지난 25일 해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 멜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도 국경장벽 예산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다시 셧다운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